안녕하십니까, 박윤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제안을 받고 굉장히 많이 쓰고 안 한다고 제가 굉장히 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쓸 만한 그런 경력도 없고 실적도 없고 살아온 게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님 앞에 제가 선다는 게 이 서는 순간까지 저는 굉장히 떨렸습니다. 또 이 44차까지 있은 이 공정과 상식을 협업을 위한 국민연합의 그런 기라성 같은 기존의 연사들을 볼 때, 제가 이걸 맡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워낙 세게 우리 정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그렇게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자리에 우리 강성규 수석을 정말 귀한 했는데요. 제가 그 얘기 먼저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성규 수석하고는 저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아마 2000년 정도 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서울시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팀이 짜졌는데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서울시장을 만들고 저는 국회에 갔다가 다시 나중에 서울시로 합류를 해서 같이 또 근무하게 됐고, 또 한국포럼이라는 그 대통령 만들기 준비 모임을 같이 했고, 그래서 저는 청와대로 가고 강성규 수석은 그 당시 국회로 갔습니다. 원래 홍보 전문가입니다. 대단한 홍보 전문가인데 청계천 홍보에 다 강성규 수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전 과정의 모든 홍보는 강성규 수석이 했는데, 오번에 보니까 무슨 조직을 만든대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요. 저는 캠프에 전화를 안 하는데 전화를 해갖고 권모 씨한테 이건 잘못됐다. 강성규 씨는 홍보의 달인이다. 근데 뭔 조직이냐. 그래서 놀랍게도 이번에 조직을 끌어갖고 훌륭하게 대통령 성공시키는 1등 주역이,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제가 보니까 맡은 업무가 싶어요. NGO 좌든 우든 NGO 전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고 또 지원해주고 성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일을 잘할 수 있고, 저희 일이 잘 돼야 대통령이 편안하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강성규 수석 좀 챙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위기라고 지금 계속 외치고 계셔요. 요즘 위기다 위기다. 정말 위기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숱한 위기를 겪었지만은 현재 다가오고 있는 이 위기만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위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6.25도 겪었고, 그 다음에 73년도, 79년도 오일쇼크도 겪었고, 그 다음에 또 IMF도 겪었고, 저희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고 있는 위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한 6개, 5개, 6개 이상 되는 위기가 한꺼번에 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금 우리 피부에 완전히 와닿는 건 아마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 가격 올라가고, 지금 마트 가면 옛날하고 달라갖고 이게 주머니가 얇아지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에너지 위기입니다. 에너지 위기가 지금 유가가 폭등을 했고, 미국에도 1갤런당 가격이 역사상 최고로 높아졌고, 우리나라 유가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 넓은 천지 자동차 없으면 못 사는 나라인데 거기가 유가가 폭등해가지고 서민들이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이 에너지 위기가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이 에너지 위기는 지금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나 석유가 중단되면 유럽은 유럽 추위가 혹독하거든요. 견디기 힘듭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다 보고 있다. 그걸 팬데믹이라고 하죠. 우리 코로나만 팬데믹이 아니고 에너지도 지금 팬데믹 수준의 위기가 오고 있다. 둘째, 자원,
팬데믹입니다. 자원위기입니다. 모든 지금 자원들이 무기화돼 갖고 특히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자원들은 중국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해갖고 그걸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원 위기가 심각합니다. 첨단 산업이 다 올스톱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량 위기입니다. 푸드 팬데믹이죠. 푸드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됐는데 유럽의 빵 공장이라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을 받음으로써 거기 농사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량 위기하고 에너지 위기는요, 문제가 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가오는 에너지 위기하고 겹쳐지는 이 식량 위기는 심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이 20% 내외밖에 안 됩니다. 80%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다.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쓰는 에너지의 98%를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태평입니다. 지금 위기가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수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한국은 국가 전체가 스탑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물류 위기가 있습니다. 물류. 아니 뭐 에너지도 있고 식량이 있더라도 지금 국제 그 해운 쪽이 엉망으로 돼갖고 해운 운임료가 폭등했습니다. 컨테이너 한 대를 한 부산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5배 올랐습니다. 대기업은 아직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수출 중소기업 어떡합니까? 거기에 비용 다 나가는 겁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울먹이라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 딜리버리 안 맞추면 다 거래 다 끊기잖아요. 그래서 일전 수출 중소기업 가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 그러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한진해운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좋은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세계 최고의 해운선사인데 그게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국가 인프라인데 그거는 정말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못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류 팬데믹이 오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후 변화, 탄소 배출권 팬데믹입니다. 기후 변화 시대가 와갖고 CO2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한국은 CO2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1년에 지금 배출하는 CO2가 210억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7억 2천만 톤 정도 배출합니다. 우리는 제조업 중심 국가고 특히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포스코나 또는 에너지 중에 화력발전이라든지 온갖 우리 산업시설들이 CO2 배출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 약속한 게 원래 2030년까지 32% 줄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대안도 없이 40%까지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국제사회. 국가가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유럽으로 수출을 못합니다. 유럽에서 CO2 배출 약속대로 안 줄이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럼 유럽으로 가는 모든 수출품 다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심각합니다. 어찌됐든 솔루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이 CO2 배출이 있을 팬데믹이 있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후변화 그 CO2 배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폐자재나 폐환경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플라스틱이요. 팬데믹 때문에 이전보다 6배 많이 발생합니다. 6배. 아마 여러분 쓰레기버리러 재활용버리러 가보시면 옛날보다 더 자주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느끼실 겁니다.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냥 집안에서 딜리버리 되어오는 뭐 쿠팡이나 이런 거 이거 좋아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안보 팬데믹입니다. 안보. 여러분이 최근에 목격했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죠. 누구도 잘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렇게까지 침략할지. 그냥 크림반도 정도 먹고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러시아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럽이 허둥지둥됐죠. 그동안은 독일도 뭐 무장도 안 하고 안보 편성을 했잖아요. 미국에. 그놓고는 뭐 러시아 가스 다 쓰고.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을 잡았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부차적입니다. 가장 지금 세계 전략상 위험한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GDP가 지금 20조 달러, 원래 20조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이 25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한 5조 달러, 우리가 한 1조 8천억 달러 이 정도 될 겁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성장해갖고 거의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이 중국이 이제 워낙 거대해지니까 유럽과 미국과 일본, 인도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나라들의 세계 전략의 프라이어티 넘버 1이 바로 중국이죠. 중국을 포위 전략을 하기 위해서 쿼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죠? 호주, 인도, 일본, 미국 이 참여하는 쿼드라는 건데 이건 군사동맹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가 참여 못하니까 IPEF라는 걸 만들었죠. 최근에 한국은 그걸 가입한다 했습니다. 경제동맹입니다. 경제동맹. 그 목표는 오로지 중국입니다. 중국을 에워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보 팬데믹이 직접적으로 오고 있다. 우리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 뭐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핵무기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모든 재래식 무기가 무력화되는 게 핵무기 아닙니까? 절대 무기니까. 서울에 만약에 한 방만 터뜨리도 아니 시범적으로 춘천 같은 데 한 방 때려놓고 협상을 요구하면 그 참상을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그게 없어요. 국민들이. 방사포가 5,000문 있다는 겁니까? 방사포는 추운까지 떨어지잖아요. 5,000문인데 만약에 핵 소형화가 성공하면은 그 방사포에 넣어 쏘면은 아무런 방법이 없죠. 그렇게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온갖 위기들이 중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수많은 팬데믹이 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나라의 운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정권의 운명 물론입니다. 또 어떤 전략을 해야 될 것인가? 흔히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것은 준비되었을 때만 기회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위기는 그냥 위기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럼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들을 이제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사회적 경험도 많고 중요한 위치에서 왔던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젊은이들도 늦게 왔는데 국가 미래를 고민할 때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그 기회로 만들 것인가 라는 거대한 파도 넘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부터 해야 되죠. 한국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근래 들어가 73년도, 79년도 월쇼크 왔을 때 한국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름값이 뭐 배럴당 1점 몇 달러에서 100달러까지 가고 뭐 이랬으니까요. 그때 한국은 중동을 진출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니까 그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중동에 우리가 건설이 대대적으로 나가서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했고요. 했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우리한테는 어떤 또 긍정적으로 작용했냐면은 글로벌 진출이라는 계기가 됐습니다. 글로벌 진출. 많은 사람들이 그 열사의 날에 갔지만은 해외 경험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그런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 위기가 97년도 IMF 위기죠. IMF 위기. 저는
제가 여기서 제 경력을 조금 제가 왜 이런 강의를 금방지게 할 수 있냐면은 저는 대우그룹 출신입니다. 대우그룹에 9년을 있었고요. 6년 동안은 탱크 박사 배수는 장관을 모셨습니다. 그분이 MIT 기계공학 박사였죠. 40살에 CEO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밑에 신입사원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우의 3년은 과장으로서 김우중 회장을 직접 모셨습니다. 그룹 기조실 전략팀에 있으면서 그때 뭘 했느냐 하면은 김우중 회장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세계 경영한다고 뭐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일인데, 그 세계 경영이 뭐냐면은 그전에는 물건만 잘 만들어 파는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영이라는 것은 한국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해외에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공장과 자원을 확보하고 공장을 짓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외환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화를 가지고 나가서 투자하는 것을 외화 도피법 수준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승인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룹 전체 거를 제가 맡았거든요. 그룹 전체 거를. 그래서 뭐 산동선 시멘트 공장, 뭐 하노이 전자 공장, 루마니아 자동차 공장, 헝가리 뭐 공장, 뭐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공장 이런 거 투자 승인을 제가 다 맡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배운 게 좀 많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데서 제가 어깨너머를 좀 배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회에 11년 있었는데, 제가 모셨던 바로 그 이상덕 의원도 코롱 상사 CEO를 10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인연을 맺었던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분도 뭐 건설의 글로벌 CEO였어요. 그런 분을 모시는 덕분에 제가 이 분야를 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총리실에 왔을 때는 한성수 총리였습니다. 그분이 대한민국 외교 1인자죠. 지금도 반기문 총장이 해외 행사 나가보면은 한성수 총리가 앉아 계시면 마이 보스라고 불렀어요. 마이 보스. 한성수 총리 모시는 행운을 누렸고, 하여튼 그런 지식경제 창안을 하면서 실물경제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그냥 뭐 왕모라 그래갖고 정치적으로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지금도 저는 하는 일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가는 길에서 필요한 일들을 제가 스포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관심이 있어갖고 이렇게 연구하고 접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그래서 IMF도 그렇게, IMF 때는 뭐로 우리가 극복을 하냐면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IMF라는 게 저기 합니까 외환 부족이 있잖아요. 외환 부족. 외환 부족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너무 몰랐던 거죠. 그때 덩치는 커졌는데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플레이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특히 금융 쪽이 너무나 이게 수준이 떨어져 갖고, 그래서 이 외환 관리라는 이런 거 설마 캐시플로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때 우리 재정경제부 고위 관련님들은 펀더멘탈은 괜찮다, 펀더멘탈.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캐시플로우가 문제가 생기니까 완전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그 위기를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워보죠. 글로벌 스탠다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배운 거죠. 근데 제가 해외 배우가 그때 워낙 해외에 많이 진출했는데 지식 경제로 착안이 돼가고 전 세계를 돌아보니까 정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해외에 우리 투자해놨던 모든 게 완전 똥값에 다 팔려나갔습니다. 똥값에. 팔자마자 바로 뒤돌아서 갖고 3배, 5배 됐습니다. 그만치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기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IMF를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극복을 해갖고 다시 성장 궤도에 들어갔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100년 넘은 금융회사죠.
그게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그때 우리는 뭐를 극복했느냐 하면은 한미일중 통화수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수합. 먼저 일본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본하고 통화수합을 했습니다. 일본을 하니까 중국이 일본하고 해? 저 한국을 일본 친일로 세력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중국이 우리도 줄게 내가 했고요. 일본하고 중국이 주니까 미국이 이거는 큰일 났다 싶어요. 미국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중일미 통화수합이 되면서 한국이 확 안정적인 나라로 갔고 다른 나라는 막 헤매는데 한국은 그냥 거의 세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했죠. 그때 전부 막 돌아갔는데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적이고 그때 대통령께서 그런 글로벌 감각이 갖고 있고 빠르게 대응을 갖고 그때 뭐 벙커회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청와대 개방했으니까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 벙커 보면은 하여튼 그래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도 IMF라는 국제기구의 협력을 도움을 받았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마다 국제 협력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돌리는 공장의 모든 자재나 원재료가 다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오는 위기도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있냐?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누구하고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럼 기준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걸 갖고 있는 나라를 해야 되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부족한 걸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찾으면은 있다 이거죠. 찾아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지도 2장을 딱 준비했습니다. 문제 하나 띄워주세요. 동남아. 네. 동남아 지도입니다. 저는 첫 번째 대안은 동남아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 일단 거리상도 가깝고요. 중국을 제외하고 저 동남아 10개 나라의 인구가 6억 5천만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6억 5천만. 그리고 세계 권역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남아입니다. 동남아. 그럼 동남아 10나라는 되는데 그러면 저 10나라 다 하고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트남하고 저희들 관계는 좋습니다. 지금 베트남하고 우리가 수교한 지 30주년입니다. 올해가. 근데 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했는데 질적으로는 저는 정치 에너지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럼 양적으로 얼마나 팽창했느냐? 베트남에 우리 한국인이 25만 명 나가 있습니다. 베트남인이 한국에 25만 명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한국 기업이 10,000개가 베트남에 나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 10,000개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 국가에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어떠냐? 그 나라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 경제 모든 면에 3분의 1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고용, 수출, 다. 그래서 우리 보면 베트남은 한국 먹이 살다 할 정도예요. 그런데 베트남에 대해서 그 나라 국가 경제 3분의 1을 우리가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 파워예요. 맞잖아요. 국가 파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의 저 국가 파워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 우리는 전략이 없습니다. 전략이 없습니다. 국가 전략이 없습니다. 저기 저렇게 좋은 인프라와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베트남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국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지리적 위치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늘 그렇게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면은 지금 중국이 저렇게 말이야 깡패 국가로 힘세져 갖고 가는데 글로벌 룰도 안 지키고 저거 하려면은 누가 우리하고 우리는 최고다. 왜?
대한민국은 중국의 울대 밑에 있습니다. 울대 밑에. 베트남은 중국의 척추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울대가 잡히거나 척추가 잡히면 꼼짝도 아무리 큰 놈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베트남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 관계를 보면요. 한사분 설치된 게 BC 204년인가 104년인가 204년인가 잠깐 헷갈리는데 그때 했죠. 중국은 베트남은 그보다 먼저 한사분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고조선이 생기면서 쫓아냈죠. 고려가 생겼죠. 쫓아냈는데 베트남은 AD 935년에 와갖고야 독립을 합니다. 1000년의 지배를 받아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제가 볼 때 한 5배 싫어합니다. 중국은. 그런데 놀랍게도 저민족은 내색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힘이 세질 때까지 힘을 기를 때까지 내색을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도 제1의 적은 추구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 물론 전쟁도 했죠. 79년도에 전쟁까지 했는데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세져 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국가 전략으로 볼 때도 베트남이 잘 살고 강해지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베트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굉장히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뭐 그렇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이 베트남한테 다 졌죠.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하고 질적으로는 많이 발전했는데 양적으로 많이 발전했는데 질적으로는 정체 내지 후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를 되돌아보면은 경제가 좀 발전하면은 국민들이 이제 프라우드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좀 민족주의가 이제 슬슬 나오죠. 나오는데 베트남도 이제 그렇게 그 정도 가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고 젊은이들은 좀 알 겁니다.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베트남하고 대만은 무지무지 잘 막았습니다. 뭐 한 명도 맞지 않은 게 뭐 한 일주일씩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 한국 비행기에 가면은 베트남 애들 자기들 막는다고 저 시골 공항에 처박아갖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진짜 시설이 낙후된 그냥 대주리 비슷한데 그냥 막 내가 못 나오게 하고 또 도심에 있는 우리 교민들 집에 막 그냥 구두발 싣고 들어가고 막 끌어내갖고 격리시키고 이런데 이게 이제 SNS상에 다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열받으니까. 그래갖고 막 베트남 요가리 너가 언제부터 우리가 다 해줬는데 너가 언제부터 뭐냐면 베트남 청년들이 베트남은 국가 평균 연령이 28살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45살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다 스마트폰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도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걔들이. 그래서 걔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야, 누구 옛날에 올림픽 할때 명무 대통령 무대 와갖고 우리 다 학살하고 그랬지 않냐. 잔인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들 그 나라 노총각 많다고 시집 보냈는데 두드리 패고 그래서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거 이거 있지 않냐. 그 너 선배들 베트남 땅에 와갖고 말이야 애 낳아놓고 그 다 버리고 왔지 않냐. 나이 따위 한 몇만 명 있는데 이거 아직도 사회 가장 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막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감정이 격화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험 수위까지 SNS상에는 양국 국민들 간의 감정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강인한 민족이 그런 부분들이 감정이 도가 넘어버리면 제2의 한일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중국만 좋아하는 거죠. 중국만. 저 골치 아픈 나라 아무튼 한국이 첨단 기술도 있고 해갖고 지원해 주는 게 못마땅한데 저 나라가 이렇게 서로 갈등 관계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저는 신정부의 그 정책 담당자들이 이걸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도부도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아는데 국민들 감정이 그렇게 가버리면은 옛날에 어떤 사회가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선들 정치인의 섬입니다. 이 남사분들을 했는데
중국이 이까지 지땅이라고. 이렇게 이까지 지땅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군사 기지도 만들고 하다가 한번 충돌이 있어갖고 90 몇 년도에 충돌이 있어갖고 아니 2000년도 정도 되는데 중국 그 경비정이 베트남 경비장 어선을 좀 침몰시켰습니다. 그날 밤 베트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에 베트남에 들어있던 중국 공장을 다 습격했습니다. 습격해가지고 불 다 지르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언카운트블입니다. 중국이 하도 급해갖고 그 왜 그 상륙전 있잖아요. 대상륙전 갖다 대고 막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격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베트남의 저런 부분들을 잘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면 굉장하다. 우리는 왜냐면 이제 평균 연령이 45세나 되는 왜냐면 늙은 나라로 가고 있고 베트남 아직 싱싱한 젊은 나라입니다. 서로 보완이 됩니다.